어, 뭐, 관계 맺기 이런 강의 잘 안 해요. 저 그냥 관계 맺기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어, 지난번에 왔을 때 교인들 이렇게 말씀 들어보고 그 어떤 성향의 어떤 진보성이라든지 보수성에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인간에 대한 관계를 늘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뭐 꼭 교회만이 하는 게 아니고 다 하죠. 어떤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어 그래서 직접 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안 해도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 역할과 관계가 좀 다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뭐 중재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한 편이었죠. 그러니까 어제도 뭐 그런 관계로 내려간 거죠. 그 내부에서 가치는 다 공존하는데 그 내에 이제 그 뭐 어떤 의사는 또 불만이 있고 어떤 간호사는 또 뭐 그 서로 간에 이제 역할과 관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뭐 만성 장애인들이나 만성 질환에 관계된 걸 보는 의료 현장에서는 흔하게 아주 있는 일이고요. 뭐 번아웃이 많이 생기는 곳이라든지 어, 그 외에 이제 너무 관계가 친밀한 곳에 대해서는 또 그 관계를 깨려고 하는 또 사측의 제안들도 많이 있죠. 뭐 삼성이 대표적인 그런 곳인데 삼성 같은 경우는 뭐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어, 뭐, 뭐 백혈병 문제라든지 알다시피 여러 가지 있고 노조 파괴 공작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게 음,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관계는 집단 문화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 이렇게 역할과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한 2년 동안 교회를 다녔을 때도 보면은 교회 내 관계와 지난번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관계와 또 나가서의 역할이 서로 상당히 많이 다르고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은 당연히 역할의 변화들이 생기는데 그게 소용이 안 돼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그 목사님한테 제가 교회가 커지면은 예전에 목사님 아닐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 많은 신도들이 떠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교회가 커지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은 또 관계는 많이 깨졌던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 중에 장로 한 분이 장로님 부부가 얼마 전에 한국을 또 오셨어요. 제하고는 20년째 계속 그 왕래하시는 그분이신데 그분들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가게 된 거죠. 어, 그분들하고 관계는 여전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는 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비교적 제가 이게 오랜 기간 동안에 사람 간의 관계를 많이 맺는다고 그렇게 평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물론 떠난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도 꾸준히 계속 이렇게 인간관계가 축적이 계속 됩니다. 뭐 제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그 제가 관계를 맺는 독특한 제 스타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느리지만은 오래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런 관계 때문에 또 골병이 드는 사람도 있죠.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그런 관계 때문에 막 정말 골병이 들면서 30년을 지나온 거죠. 그래서 어, 그 무슨 이야기를 하다 제가 자꾸 소리가 너무 긴데 그래서 타자라고 제가 써놓은 거는 타인이라고 해놓지 않는 이유가 어, 타인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하고의 관계도 있거든요. 이게 자기 자신하고 관계 그리고 꼭 꼭 사람은 아니어도 어떤 대상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종교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과 자기 자신의 관계 이것도 역시 타자와의 관계니까 그래서 이 타자성에 대해서 조금 뒤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현대에 와서 중요해진 이유는 그전만큼의 공동체가 다 깨지기 때문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동양 철학에서는 타인과의 관계 혹은 다른 사물과의 관계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대부분 다 타인 그와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동양에서는 주로 뭐 공자가 이야기하신 것도
외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하고의 어떤 개인화 작업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타자에 대한 관계가 별로 없는데 서양 철학에서는 타자와 관계가 굉장히 컸습니다. 바로 이제 기독교와 철학이 이제 3세기 경에 이제 결합이 되면서 서양 철학의 관점에서는 그 전에 자연에 대한 것을 탐구하던 학문들이 이 크리스천이라는 강력한 힘과 결합이 되면서 이 철학의 기조가 바뀌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그 전에 그리스 히랍 철학 자체는 좋으냐 나쁘냐의 관계였어요. 굿 배드의 관점이었는데 이게 종교가 결합이 되면서 기독교가 결합이 되면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로 가게 된 거죠. 이거는 큰 철학의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이 시각이 생겨나게 된 거는 바로 그 유럽의 철학이 종교로 크리스천으로 대치가 된 것이죠. 이게 암흑기를 지나면서 나중에 르네상스 지나서야 옳고 그름보다는 원래대로 좋고 나쁨이라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으로 가는 성향들이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른 암초를 만나는 거는 이제 이성이냐 비이성이냐 하는 서양 철학의 아주 독특한 관점이죠. 동양에서는 이성이냐 비이성이냐가 결코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게 뭐 지금 여전히 공부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관점들이 타자성이 나오는 배경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공동체의 파괴는 낯선 걸 받아들이는 싸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성과 비이성도 역시 낯선 거에 대한 받아들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이성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싸움이 르네상스 이후에 굉장히 바람이 불었고, 그 희생자들로 뭐 정신병원의 정신병자들이라든지 게으른 사람 그리고 백치에 가까운 이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들이 있으면서 전부 다 그것들이 광인들을 바보들의 배죠. 바보들의 배라 그래서 배에다 태워서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싸움들이 된 거죠. 지리한 싸움이. 사실은 이제 그런 이성과 비이성의 싸움에 대해서 미셀 푸코가 20세기에 들어와서 통렬하게 비판을 한 책이 이제 광기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이제 광기의 역사가 나오기 전에 바로 나치가 독일이 인종차별주의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게으른 사람, 지적 장애인들을 잠깐만 60만 명을 죽였어요. 유대인들만 600만 명 죽인 게 아니라. 그런 역사들이 바로 그 서양의 타자성이 잘못 이해된 그런 결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시간에서는 뭐 각자의 생각에서 개인에 대한 생각과 나를 중심으로 한 타인에 대한 타자의 생각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릭스입니다. 에릭 에릭슨. 그러니까 우리 그 교육학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심리학에서 자아 정체감, 아이덴티티 공부하시는 분들은 에릭슨의 자아 정체감을 뭐 반드시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고 아이덴티티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아 정체감이요. 이고하고 셀프는 다릅니다. 셀프는 자기로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랬고요. 자아는 그 전체의 우리 마음의 구조에서 프로이드가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프로이드 이후에 에릭슨은 그 자아 쪽에만 포커스를 둬서 자기의 발달 이론을 만들어내죠. 뭐 신뢰냐 불신이냐 어린 시절에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나이가 들어서는 자아의 통합이냐 아니면은 그 실패하느냐 인생 60대에 가서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8단계로 나눈 것이 에릭슨의 이론입니다. 근데 에릭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상호 의존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에릭슨은 프로이드 이후에 뭐 큰 차이가 난 사람은 아니지만은 프로이드보다는 40년 정도 차이지만은 매우 그 상호 의존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이 혼자서 될 수 없다 하는 것, 개인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언급을 안 했던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뜻해요. 에릭슨 이론을 공부해 보면은.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이 그 프로이드는 이고가 이미 5세 이전
어릴 때 결정이 돼버린다고 해서 나머지는 어,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에릭슨은 그렇지 않다. 이게 이고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고 확장되는 거다, 이렇게 된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논란 싸움은 프로이드한테 만족이 안 된 사람들한테는 에릭슨이 굉장한 유용했죠. 그 지금도 에릭슨의 이론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아 실현, 그러니까 자아 실현이라는 말은 참 틀렸는데, 자아의 또 통합, 그리고 자아 정체감을 향해서 우리 향해 간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완성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우리가 흔히 그 학교 같은 데 가보면은 자아 실현 이렇게 목표를 해놨는데, 그 용어는 틀렸어요. 자아를 성취한다는 것은 뭐 가능한 일이고, 자아를 통합한다는 말은 맞는데, 자아가 이게 이드 본능과 혹은 슈퍼이고와 같은 것을 통제해서 하는 걸 맞는데, 자아가 실현되는 건 아니에요. 실현은 셀프가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그 푼에 쓰여 있던 자아 실현은 틀린 용어입니다. 자기 실현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셀프가. 그러니까 이고에 대한 공부를 한참 한 다음에 21세기를 넘어오는 중간 단계에서 요즘은 셀프에 대한 공부가 활발하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다 프로이드 이론에 영향을 두고서 셀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셀프는 그만큼 큰 거고, 특히 이제 크리스천들이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제 칼융 책을 많이 읽잖아요. 칼융에서 핵심은 바로 자기 실현이죠.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칼융 책을 많이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출발점에서 에릭슨의 자아의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 상호 의존, 상호 존중,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했고, 타인이 없이는 자기도 없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에릭슨이 왜 그랬냐면은, 에릭슨은 덴마크 출신의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그 임신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엄마한테 임신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떠나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태어났을 때는 다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에릭슨은.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 자아 정체감이 아주 혼동이 됐던 사람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의사셨는가 뭐 그런 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으면 이름을 이야기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 에릭슨은 자기 새아버지의 그 성을 따서 에릭 뭐였는데, 뭐 본명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성장을 하면서 자기의 새아버지의 이름을, 성을 버려버리고 자기 스스로 에릭슨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에릭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성이. 그러니까 에릭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버지가 에릭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에릭의 아들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덴마크를 포함한 북유럽의 성을 만드는 방법이죠. 뭐 안데르센 그러면 엔더의 아들이죠. 뭐 많이 쓰죠. 뭐 그러니까 선자가 존슨 그러면은 존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존슨. 예. 요한슨 뭐 요한의 아들 이런 거고요. 그래서 SON이 뒤에 붙으면 그건 다 북유럽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덴마크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하여튼 본인은 에릭슨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 자체에 벌써 자아 정체감을 찾아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누군가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쭉 하는 거고요. 여전히 잘 모르죠.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구석이 수없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요새 영화 중에 뭐 자아가 23개가 있어가지고 뭐 갑자기 막 괴물도 됐다가 하는 그런 영화 있었죠. 뭐 23 뭐 아이덴티티인가 뭐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런 해리성 장애가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특히 미국 쪽에 비해서 덜 히스테릭하고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나타내는 것 중에는 날시즘이 굉장히 강하고, 날시즘과 히스테리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연극적인 성격, 그리고 자기를
자기를 향한 에너지만 강한 그런 좀 셀피시하고 이고이스트한 그런 성격들이 거꾸로 저거를 사회적 성취를 많이 이루기 때문에 그게 또 리워드가 돼서 계속 그런 성격들이 많이 발전하는 거죠. 한국은 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동양적에서 특히 예를 들면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지독한 이고이스트죠. 그리고 뭐 아주 병적인 날시스트였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빠뜨리게 했고 그렇지만 이제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을 읽으면서는 저는 잡스를 좀 많이 이해를 하게 했어요.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해를 많이 했어요. 자기도 스스로 태어나자마자 에릭슨과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해서 입양이 되지 않습니까? 입양이 되면서 새로운 부모님 밑에서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을 해서도 나중에 자기의 생물학적인 부모님을 안 찾아가죠. 그리고 자기가 사생아로 태어났던 자기 딸을 처음에 부정하다가 나중에 서 받아들이는 아마 췌장암을 앓지 않았으면은 뭐 끝까지 그걸 안 받아들였을 그런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 잡스의 일생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이 췌장암을 만들어 준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되라. 그래서 어떤 잡스 같은 경우가 그런 성취를 했는데 잡스를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잡스는 이게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인간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시큰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자기는 그냥 전체 인류를 대상으로 한 타자의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 같다. 위대한 과학자나 발명가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엉뚱한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뭐 좀 더 세계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그냥 뭐 봐준다면은 잡스를 또 이해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너무나 못된 인간이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서 바로 코앞에 있는 직원한테 You just fired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자리에서 얼굴을 하얗게 만들면서 잘라버리고 정말 못된 사람이었죠. 지금 트럼프도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저기 트위터로 뭐 저기 파이어 시키기도 하고 그걸 흉내내는지 박근혜도 아마 그때 황교안을 아마 문자 메시지로 파이어 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타자와의 관계에 이게 하기 위해서 중년에 이제 사인을 한번 넣어봤는데 노라 프로는 이제 수필가입니다. 이게 여성이고요. 노라가 그 사람을 너무 잘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모든 걸 다 아는데. 그러니까 기억이 이제 감퇴되는 중년의 사인으로 이걸 넣어놨었는데 좀 더 이걸 좀 더 비약하자면은 그렇게 잘 알아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을 모른다. 결국은 그 사람의 핵심을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다 여기 선생님들 이야기를 하시다가 옆에 너무 잘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생각 갑자기 안 나시죠? 그러면 그건 무조건 중년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중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타자와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것이라는 의미도 해요. 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나는 정도라면 그건 치매가 분명하고 타자의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경우는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타자성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시간에 대한 걸 많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시간에 따라서 타자와의 관계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10년, 20년은 긴 시간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떤 식의 시간을 쓰느냐. 뭐 여기서 오늘 시간을 크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절대적인 시간이냐 상대적인 시간이냐 우리 잘 아실 거고요.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상대적인 시간보다는 그 사람하고 보낸 절대적인 시간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몇 년간 잘 키워주신 부모님을 떠나서 만난 지 1년도 안 되는 배우자와 결혼할 수 있는 거는 그 절대적인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내가 30년을 키웠는데 네가 1년 만에 만난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 도망을 간다. 섭섭해하실 필요가 없죠. 절대적인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영원한 시간들이 또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 아이온의 시간이라고 표현하죠. 아이온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소멸되는 시간이지만은 지금 얼마 전에 2시가 지나간 거는 2018년 10월 28일 2시는 이미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렇지만은 아이온의 시간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이게 20년 전에 자기가 또렷이 기억했던 큰 사건에 대한 시간들을 기억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을 또 기억하고요. 그건 아이온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많을수록 더 자기의 기억이 풍부해지겠죠. 근데 그 시간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공간하고 장소하고 연결됩니다. 시간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존재했었던 공간이 있고 공간에서 특히 국한된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장소의 개념이 자꾸 생겨나는 이유는 이거는 뭐 현대화가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명동 향림교회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면은 명동 향림교회가 지금 현재 투쟁이 끝났습니까?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명동에 걸 이야기해요. 그래요. 이제 그 장소는 지켜지는 겁니까? 이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명동 향림교회가 있었던 공간에 다른 장소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공간과 장소의 상관관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명동 향림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바로 우리가 아이온의 시간을 갖고서 명동 향림교회의 예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공간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장소가 바뀔 뿐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인간이 관계를 하고 공간에 대한 개념들입니다. 특히 그 공간에 대한 것은 계속 철학의 주제였죠. 이게 빌공짜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 그래서 이게 물질로 채워져 있다. 데카르트가 이야기했던 건 무슨 물질이냐, 이게 확장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그리고 생각은 이 공간하고 상관없이 그 생각하는 힘만으로 크는 것이 영혼이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구분했는데, 그 공간의 개념에서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서 이제 아톰이 나왔었죠. 아톰이 나왔었고, 저 아톰에서 그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아톰은 그냥 그리스어거든요. 아톰이.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더 이상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나눌 수 없는 물질로 아톰을 정의했는데 그 아톰이 뭐냐 하니까 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부정사입니다. 부정사라서 그 인이나 임파서블에 임이 되고, 그러니까 인이 되고, 톰이라고 하는 것은 나눈다는 뜻입니다. 톰. 아나토미도 역시 거기서 나왔던 겁니다. 톰이 나누는 거니까 인디바이드가 되는 거예요. 아톰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아톰에서 인디바이드니까 인디바이드에서 우리 개인을 뜻하는 인디비듀얼이 단어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톰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공간 속에 지금 채울 수 없는 아톰으로 지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귀중하신 거죠. 그 물불 공기 못지않게 인간이 소중하다는 걸 제가 스페이스에서 이야기 드리고요. 빌공자하고 빌허자가 다르다고 표현을 해요. 저는 아직까지는 깊게 사유를 못 해봤는데 빌공자와 빌허는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이쪽 빌공자는 이건 emptiness가 맞고요. 빌허는 있는 구조를 말한다고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구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쪽은 텅 빈 공간이라는 거지만 빌허는 앞으로 뭐가가 채워져야 될 공간이라고 그래 비유를 한다는데 아직까지 저는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허공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철학적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비워져 있는지 마음이 공허하다고도 표현도 하고 우리가 허공에다가 뭘 날린다고 해서 이 공허라는 단어와 허공이라는 그런 단어들은 동양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색은 물질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물질이 곧 이 공간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걸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물질이 공허한 것이 공이고 공이 물질이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론이죠. 이게 물질과 영혼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동양 철학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건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타자를 기억을 해요. 시간, 공간, 타자. 그래서 그 안에서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소멸되지 않는 시간이 되는 거고 소멸되지 않는 장소,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들꽃 향린이 뭐 아무리 세월이 지나서 여기서 다른 데로 갔다 하더라도 이 공간에서 예배 보고 공부했던 거는 그대로 남는 거죠. 그게 절대적인 시간이고 아이온의 시간입니다. 네, 요건 너무 작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락강은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 뭐 유명한 명제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자신의 욕망을 해야 이게 덜 외로운데 늘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경증적인 환자로 살아간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어렸을 때는 뭐 이게 어른들 뭐 양육자들의 욕망에 맞춰서 아기가 움직여 나가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아기가 우리 그 엄마나 아버지를 이렇게 조종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애들을 안고서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애가 엄마 아빠를 조종한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세요? 있죠. 예. 그런 식의 조정을 해요, 애들이. 예. 그전에 주목 안 하다가 나중에 그 대상관계 이론이 나오는데 대상관계 이론을 만든 그 영국 학파들은 그걸 관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유럽 쪽은 지금도 어린애에 대한 정신치료를 합니다. 놀랍죠. 한 살 안 된 애를 안고서 정신분석가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국가에서 다 돈도 줍니다. 애기를 데리고 정신치료를 해요. 뭐 놀랬거나 트라우마를 받은 애가 뭐 잘 울거나 안부 채고 하면은 막 데리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효과가 있냐면 효과가 있다고 페이퍼에 나와요. 뭐 저는 뭐 전혀 경험도 없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걸 3세까지 시행된 적이 있지만은 1세까지 시행된 적이 없어서 뭐라고 제가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페이퍼 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뭐 동물들한테 사이코세라피처럼 정신치료를 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걔가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나이 들면은. 근데 걔한테 계속 동물 치료자가 하는 거는 그 텔레비전에 봤어요. 동물들한테는 그 면담을 하던데 우리 1살짜리 애한테는 아직 걸 모르겠습니다. 근데 엄마들이 하는 거 자체가 하나의 그 애기하고의 관계에서 이미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걸 행위를 하고 있죠. 엄마가 계속 얼르고 뭐 엄마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어린애 때부터 유아 때부터 타인의 욕망에 욕망한다는 거죠. 엄마의 웃음에 자기가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분유 선전인데 분유인가 기저귀 선전인데 애가 이렇게 막 일어서잖아요. 막 이렇게 일어서려고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잖아요. 막 애가 쓰러졌다고 하니까 이 꼬마가 그래 사람들이 웃네. 내일은 내가 뛰어볼까? 뭐 이런 이런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서가지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타인의 욕망을 욕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타인의 욕망만 욕망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제 성장하면서 타인의 욕망에 욕망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기의 정체감이 생기면서 이제 내가 누군가 내 욕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의 욕망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성장을 하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내 욕망에다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타인의 욕망이 들어오죠. 공부해라 뭐 이렇게 하면은 난 공부하기 싫은데 놀고 싶은데 엄마의 말을 맞추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든다.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연속극 주제 아닙니까? 아직도 이게. 여전히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고 나는 이게 작은 회사에 가서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삼성 같은 데 가서 일하기를 원하죠. 삼성 같은 데 가서 일하면 와 잘했다 그러고 그 대학 입시도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학교가 서울대학밖에 없는 것 같아. 서울대학 가면 잘했다 하고 뭐 연고대 정도 갔다 하면 뭐 좀 그러네 하고 나머지 대학을 치지도 않는 이게 아주 웃기는 나라예요 이게. 대학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과도 자기가 학교에 맞춰서 과를 가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과가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들이죠. 뭐 종교에서도 흔하게 많이 보입니다. 뭐 어느 교회 다닙니까? 하면 뭐 소망교회 다닙니다. 예. 저는 예전에 저 서울 와서 처음 왔을 때 저 순복음교회 가서 놀란 적이 있어요. 너무나 컸던데 놀라고 그 안에 내가 때문에 사람들이 통성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에서 또 놀라고 그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닌다는 거에 또 놀라기도 했었어요. 어쨌거나 큰 교회를 다니고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인들 간에 그런 걸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타인의 욕망을 욕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지난주 제가 종교 지도자들 강의를 했었는데 종교 지도자의 욕망에 욕망하는 거죠. 뭐 어떤 스님이 좋다더라. 뭐 어느 신부님 따라서 이사를 가는 카톨릭 신자도 있어요. 곤란하죠. 그거는 굉장히. 그래서 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에서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대상관계 이론에서 잠깐 보자면은 원래 오브젝트란 단어는 서브젝트의 반대죠. 이게 뭐 저거는 영어가 아니고 불어입니다. 오브젝트는 뭐 오브제, 수부제. 사실은 이게 주체냐, 뭐 객체냐 하는 걸로 번역되는 건 영어 단어를 번역한 거고 프랑스 원어로 따지면 꼭 그런 개념이 아니죠. 어쨌거나 이 대상관계 이론에 대해서 이제 영국의 학파들이 프로이드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 중에서 특히 영국에 간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대상관계 이론을 만들어내면서 그 본능 이론에 대해서 조금은 대항하는 행동을 해요. 본능이 프로이드는 이 달라붙는 사람으로서의 대상만 생각해서 그냥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본능이 어디에다 달라붙느냐가 중요한 거지. 프로이드라면은 대상관계는 그게 아니라 본능이 달라붙는 그 대상에 주목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큰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역시 프로이드의 아류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어쨌거나 대상관계 이론에서 오브젝트라는 것이 많이 쓰이긴 해요. 그 특히 이제 그러니까 대상관계 이론에서 한 발짝 또 옆에 가 있는 사람들은 대인관계 정신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상은 타자라고 보시면 되고 대상은 타인이죠. 네. 타인과 타자의 구별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주목을 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공부를 한 쪽은 이 설리반 쪽이고요. 미국 우리가 알고 있는 에리 프롬이라든지 이러신 분들, 에리 프롬의 이제 부인이었죠. 프리다 프롬 라이만 두 분 같이 살다가 헤어지셨는데 에리 프롬과 설리반 같은 사람들은 대인 관계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에릭슨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에릭 에릭슨 아까 서두에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 주목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걸 관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집단 상담이라든지 집단 치료라든지 혹은 뭐 부부 관계 모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대인 관계 이론에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고요. 그 중에 이제 설리반 한 분의 잠깐만 이야기를 드리면 인간은 만족에 대한 욕구가 있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에 대한 욕구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안전에 대한 욕구로 평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우리가 생물학적인 관점이라면은 세이프티라고 하는 관점은 심리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슬로우가 이렇게 인간의 필요 이게 욕구의 6단계에서를 나눈 것들도 다 뭐 이런 거에 아류예요. 아류. 예.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정제해서 만든 것들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큰 틀에서 우리는 satisfaction이라는 단어와 safety라는 단어를 좀 구분하면서 삽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satisfaction이 되더라도 safety가 만족이 안 되면은 불안한 거고요. 반대로 물질적인 것이 부족해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은 우리는 그걸 찾습니다. 하우스하고 홈의 차이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몇 평짜리 집에 사느냐 하는 하우스의 개념이라면은 홈은 평소에 상관없이 심리적인 안정이 있는 곳이 홈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우리가
영어 단어 수거집 외울 때 이제 남녀의 그 기능을 구별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은 남자는 하우스를 만들고 여성은 홈을 만든다. 뭐 이런 단어들은 이런 satisfaction, 세이프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본에 굿마더, 배드마더의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소아과 의사이자 소아정신과 의사였던 분이 하시는 이야기인데 그 밑에 굿미 배드미는 아까 이야기했던 설리반이 하는 거고요.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굿파더는 없어요. 정신분석에서요. 예. 그리고 대인관계 이론에서도 굿파더의 역할이 뭐 중요하지 않은 건 거의 없어요. 문헌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굿마더의 개념입니다. 뭐 이거는 거의 뒤바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뭐 마더예요. 예. 여성도 마더가 중요하고 남성도 마더가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엄마가 없는 사람이죠. 아빠가 없는 사람은 괜찮아요. 아까 에릭슨처럼 성장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엄마가 없는 사람이 가장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요즘 들어와서 부쩍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마더라고 하는 거는 양육자를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굿 마더가 없으면 굿 그랜드 마더는 괜찮냐? 예,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절대적인 양육자로서의 포근함과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건들이 만족도 되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분히 선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인 관계를 맺어지기 때문에 지금 타자와의 관계 맺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의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계속 반복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없이는 타자와 관계는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공감은 말 안 해도 아는 거죠. 엄마가 애기하고 관계에서 아까 전에 애가 씩 웃으면 엄마가 씩 웃는 관계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감이 시작들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의미 있는 양육자와의 눈 마주침을 많이 못한 경우라면은 이 엠퍼시가 발전 안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눈을 자주 맞춰주고 이게 물리적인 터치를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죠. 예전에 6.25 때 전쟁통에 엄마 젖을 많이 못 먹어서 내가 성질이 날카로워 어른들 많이 말씀하시죠. 6.25 겪으셨던 분들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엄마의 젖을 마음대로 못 먹어서 애가 성질이 날카로워진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육아 휴직을 충분히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계가 그때 이미 생긴답니다. 그래서 1세 때 형성되지 않은 관계는 숙제로 남고요. 3세가 되면 그 숙제까지 해가지고 3세에 또 해야 될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세 때 해야 될 일을 지나가면 7세 때 했던 이야기를 이 미루었던 숙제까지 다 하면서 칠 때까지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걸 에릭슨은 그걸 이제 신뢰와 불신이라 그랬고요. 엠퍼시는 이제 영유아 학자들이 이쪽을 이야기했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공감도 많이 형성받고 눈 마주침도 많이 하고 물리적인 터치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크면서 경쟁 상대인 아버지 여성도 마찬가지. 하여튼간에 그거가 트라이앵글 관계에서 오이디푸스도 겪으면서 그 다음에 대상을 인식해 가는 과정들이 쭉 있으면 다음 숙제들을 계속 해나가는 게 쉬운 거죠. 예.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의 실패가 인간관계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신병리가. 예. 그러니까 이게 충분하게 양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컸을 때 대인관계를 해나가는 패턴들은 굉장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예. 그래서 대부분 다 집안에서 이 막내 정도로 큰 사람들이 막내. 집안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첫애보다 막내로 갈수록 공감대가 형성되기가 훨씬 쉽습니다. 마지보다. 예. 마지는 첫 번째 엄마의 욕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첫째가 과도한 책임감이 많이 가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욕망을 또 많이 충족시켜야 되는 관계이기도 하고 또 막내로 갈수록 터치가 많죠. 형제간에
얘도 건드려보고 쟤도 건드려보고 그리고 대상 관계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많이 배웁니다. 벌써. 예. 눈치가 벌써 뭐 몇 단이죠. 그러니까 강아지도 보면은 막내로 태어난 강아지가 제일 튼실해요. 엄마 젖을 가장 오랫동안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미 저기 그 형제 간에 몇 번째로 태어났느냐 하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유명한 연구는 둘째로 태어나는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 둘째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항상 열등감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위대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둘째가 더 위대한 사람이 많다고 돼 있어요. 예, 둘째가 인피니티에 대한 그걸 극복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잘 주변 한번 살펴보세요. 마지보다는 둘째가 훨씬 더 뛰어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막내예요. 아예 뚝 떨어져서. 저도 개인적으로 막내입니다. 제 위에 누님 세 분이 있었는데 누님들의 터치를 많이 받고 컸어요. 예, 굉장히 저는 고마워해요. 예. 그런 속에서 역할과 이제 관계는 뭐 저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잘 모르죠. 그냥 쉬운 말로 하면은 그냥 각자의 할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역할이죠. 관계는 다 압니다. 뭐 저 사람이 내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칠판이 없긴 합니다만은 이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자기 심리학이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셀프에다가 발을 넣기도 하는데 발을 안 붙이는 게 원래 오는데 셀프에다가 바로 붙여가지고 오브젝트를 붙여요. 셀프 오브젝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표준 영어는 단어는 아니고 정신 분석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셀프 오브젝트는 셀프가 투영된 오브젝트예요. 이 단어가 의미가 뭐 중간에 발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투여된 대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염원하거나 자기의 욕망을 했던 욕망이 들어가 있는 대상이면은 그건 셀프 오브젝트죠. 어머니 아버지는 셀프 오브젝트죠. 연인도 셀프 오브젝트예요.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은 그냥 오브젝트이긴 하지만 타인이긴 하지만 그 사람은 셀프 오브젝트가 아닌 거죠. 어쨌거나 그 관계는 셀프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는 거를 말하는 것들이죠. 이게 조금이라도 나의 상사 그러면은 나를 굉장히 일 부리먹으면서도 그래도 내가 잘 맞춰가야 될 대상 셀프 오브젝트예요. 예. 그래서 이 관계 get in touch, keep in touch 뭐 그래서 서로 간에 영향이 주고받는 관계들이죠. 이게. 사물도 들어가고요. 그게 이제 그거의 관계입니다. 나는 나의 그 기독교하고의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사실 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대한 학문이죠. 예, 종교죠. 다시 말해서 종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종교가 릴리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씁니다만은 릴리전이라는 단어는 뭐 재탄생한다, 재결합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릴리전이니까 릴리전 하나님의 부활을 기하해서 릴리전이라서 릴리전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만 속하는 사실 고유한 영어죠. 이게 불교를 릴리전이라고 쓰는 거는 틀린 거라는 일설들이 많아요. 불교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종교라는 말은 불교에서 나온 말이죠. 이 불교를 뜻을 갖고서 해석한 단어가 종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뜻이기 때문에 종교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릴리전은 우리는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양쪽 다 쓰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있는 릴리전이라는 단어를 종교로도 쓰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단어를 쓰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관계 속에서 그 종교, 자기의 야망, 욕망, 뭐 되고자 하는 것들, 아니면은 증오하는 것들, 모든 것이 다 관계입니다. 관계. 이상적인 역할은 이렇게 가족 내에서 갈등이 난 이유는 롤하고 릴레이션이 막 어긋날 때죠.
어, 아버지의 역할이 있는데 아버지가 역할을 잘 하시면서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그러면 롤과 릴레이션이 딱 같으니까 모든 롤과 릴레이션의 시작점은 패밀리죠. 패밀리 내에서 나의 롤은 무엇인가? 집안일 하는데 뭐 자기한테 역할 안 주면 역할 안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역할을 주면 너무 많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관계들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기관으로 가게 되면은 뭐 교회라든지 회사라든지 가게 되면은 롤이 우선이죠, 사실은요. 특히 생산성을 많이 내는 회사일수록 롤만 강조를 합니다. 거기서 관계 맺지 말라고 하죠. 서울시 제가 관계를 해보니까 서울시 공무원들 체제는 굉장히 롤 중심이에요. 그래서 일 중심입니다. 태스크 중심이라서 릴레이션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고 다른데 지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삼성 같은 회사는 롤이 중심이에요. 네. 그리고 롤을 하는 동안에는 굉장한 대우를 잘 해주고 하지만은 릴레이션십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사하는 순간 삼성은 저게 없어요. 왕래가 없습니다. 예. 공무원들 사회도 대부분 다 롤 중심이라서 퇴사한 다음에 릴레이션 별로 안 해요. 우리가 동창회 하는 거는 다 릴레이션이죠.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이 있었을 때 삼성과 현대와 대우가 있었을 때 비율을 이제 은행 관계자들이 그래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삼성은 대부를 신청하러 왔다가 지점장이 이렇게 왜 무슨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삼성은 이제 가방 안에서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 서류를 받아서 간대요.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삼성 관계자들은 와가지고 그 가방을 엽니다. 열면은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이 딱 착착 완쳐져 있고 그 지점에서 돈을 안 빌려주면 안 되는 서류들을 딱 갖고서 현대맨들은 와서 가방을 갖고 온답니다. 똑같이. 근데 현대맨들은 갖고 와서 그 안에 현대맨들은 열면은 각종 그 은행에 대한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이 있대요. 그걸 갖고 관계를 형성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삼성과 현대의 차이는 역할이냐 관계냐로 그 문제를 푼다는 뜻이었고 대우가 없어졌습니다만 제 아주대학교 제가 있을 때 저를 제 월급을 주던 회사였는데 대우는 딱 똑같이 가방을 갖고 오는데 문을 탁 열면 가방이 텅 비어 있답니다. 거기서부터 관계를 새로 시작하자는 뜻으로 대우는 맨손으로 그 각각의 스타일을 나타냈던 관계죠. 그 사회적인 관계는 사회는 어떠냐면은 관계죠. 그 역할 그러니까 릴레이션 언더 롤이기 때문에 롤이 있는 상태에서 관계가 위에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규정은 어렵습니다만은 이걸 잘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걸 한번 보시면은 역할과 관계는 역할은 강할수록 좋습니다. 그냥 일이 잘 돌아가요. 예. 근데 관계 형성이 없는 역할은 더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관계가 강할 때 역할은 또 깨지기도 하고요. 저는 어느 쪽을 해왔냐면은 제가 하는 조직들은 관계 중심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근데 젊은 시절부터 계속 그 관계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어 오거나 해와 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역할을 규정을 했던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제가 일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섭섭하게 이제 또 듣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관계로서 대항도 하다가 섭섭한 반응을 떠나서 또 떠나게 됐다가 또 돌아오신 분들이 있다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기도 했지만은 뭐 오래 가는 사람들은 오래 갑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역할을 강조하시는 분이 될지 관계가 중요할지. 그래서 저는 뭐 향림교회 여기만 아니라 다른데 다니시는 섬돌교회 다니시는 분 이야기도 들어보고 제 주변에 향림이 많다 그랬잖아요. 향림파들이. 그래서 보면은 관계가 굉장히 강한 교회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역할보다는 관계가 강하다.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만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역할이 강할 때는 일은 잘 돌아가는데 끝나고 나서 남는 게 별로 없고요. 관계는 오래 가지만 때에 따라서는 역할의 혼동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도 많이 생기는 그런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작은 교회가 지향할 것은 역할과 관계 좋아하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관계성이 단절된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 이제 개인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개인에 대한 것이 역할 설정을 위한 이제 기본이라 제가 이야기했고, 아까 어린 시절에 개인화를 잘 겪어야 독립도 되고 해야 그 다음에 타자와 관계를 형성합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너무 빨리 독립을 해서 문제고 우리는 너무 늦게 독립을 해서 문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뭐 거꾸로 우리를 또 문제 삼기도 하지만 거꾸로 우리의 관계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국의 학자들이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한국에 오면 너무나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시니어로서 대접을 많이 해주니까 외국 학자들이 나이가 들어서는 훨씬 더 좋아해요. 우리는 가방도 들어주지요. 그리고 자기 들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거는 한국의 전통이다 괜찮다 그러면은 이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개인화에 대한 문제는 그래도 여전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서 그래요. 이 궁극적인 목표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저거거든요. 커패시티 언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 프랙티스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 있고 부엌에 있다 그러면 혹은 부엌이라는 건 요즘 너무 상징적으로 여성들만 일한다는 거니까 그러지 않고 엄마가 같은 건 방에 있어요. 그러면 밖에 나갔다가 엄마가 있는지를 확인하죠. 이런 관계를 이제 연료 충전 기간이라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에너지를 쓰고 오죠. 그러면 에너지가 없으니까 엄마한테 와서 엄마를 확인하고 에너지를 충전받고 다시 나가서 다시 이렇게 하다가 엄마가 나중에 없어져도 엄마가 좀 있으면 오겠구나 하는 걸 기다리는 것들이죠. 그런 관계들이 쭉 형성이 되는 것을 커패시티비 언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질수록 개인화가 잘 된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죠. 셀피시한 게 아닙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칼 융의 이야기, 그리스도 이야기, 뭐 광야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다 같은 예수께서 광야를 이렇게 헤매시던 이야기나 헤매면서 구도했던 이야기나 뭐 3년간의 그런 시간들 뭐라 그러죠? 예? 공생이라 그럽니까? 공생애 예. 3년이죠 그게 공생애 그런 시간들이 비슷한 시간 개인화의 시간들이에요. 예수님을 뭐 개인화라고 이야기 표현하니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현재 예수님이나 부처님도 다 이렇게 타자화해서 제가 보는 관점. 두 사람의 관계를 한번 나타내는 유명한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라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예전에 비가 막 내렸는데 다행히 이제 우산을 피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싸이와하고 김장훈이가 예전에 김장훈과 싸이의 관계가 막 신문에 나와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김장훈이가 뭐 자살 기도했다 뭐.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김장훈이가 잘 나갈 때 싸이를 돌봐줬죠 동생처럼 자기 공연에 실제로 우리 정신과 학회에서 하는 정신건강의 날 행사에 김장훈을 초대했을 때 싸이가 따라왔었습니다. 그때 싸이가 뜨기 전에 그럼 싸이가 막 뭐 재롱 부리듯이 노래도 같이 하고 이랬었는데 김장훈 씨는 뭐 사회 공헌도 많이 하신 분이고 해서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공연에 많이 와줬어요. 그래서 그때 두 사람이 이제 싸이가 뜨니까 관계가 나빠졌는데 그거를 갖고 인터넷상에 아주 뜨거웠죠. 뭐 김장훈파, 싸이파 해가지고 둘 다 뭐 김장훈이가 근데 제가 봤던 관계들은 그래요. 이게 이 어려운 시절에 그리 함께 비를 피하다가 이렇게 저 우산이
김정은 씨 거라고 생각이 돼요. 김정은 씨. 그러다가 김정은 씨가 좀 잠깐 나갔다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래 무심코 이제 김정은 씨가 이제 떠났어요. 예.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보니까 우산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우산을 이제 싸이가 가져간 거죠. 그래서 김정은은 야 우산 돌려다오. 그 우산 내 건데 네가 내 덕에 컸는데 뭐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거 갖고 싸이는 그게 이 우산이 형 거였어 뭐 이렇게 된 거죠. 싸이는 그냥 무심코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인데 돌려줄게. 김정은이는 그 우산이 인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우산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물건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그 당시의 시간, 그 당시에 어려웠던 시절에 함께했던 그 시간은 영원하지만은 싸이가 뜨는 사건으로 기회를 해서 두 사람의 그리고 무심코 싸이는 나쁜 뜻에서 김정은에 대해서 배려를 안 했을 수가 있죠. 김정은이가 요구하는 거를 좀 뭐 무시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무심코 했지만은 그걸 통해서 그냥 김정은은 상처를 받았고 싸이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사람이 됐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간의 관계들에 대한 단적인 사건으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그난 저는 그럴 수 있다. 둘 다 잘못이 아니고 두 사람이 영원할 수 없는 관계구나라는 거를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뭐 저런 관계가 수없이 많아요. 뭐 홍상수와 김민희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머니들은 홍상수가 벌을 받기를 원하실 것 같고 저와 같은 중년 남자들은 이왕 벌어진 거 그냥 홍상수 네가 좀 김민희하고 할 때 좀 부럽기도 했다면 잘 열심히 잘 살아라 하고 또 김민희와 같은 김민희를 좀 좋아했던 남성들은 홍상수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해서 또 김민희를 또 시기 질투하는 또 여성들은 못된 것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 상관없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한다는 뜻이죠. 예.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두 사람의 관계는 하나의 사건이고 그냥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머니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홍상수 와이프 편이 되지도 마시고 그냥 인간 관계가 저런 관계들이 또 있구나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 뭐라고? 아 왜요? 너무 괘씸해요? 괘씸해요. 그때 집에 선생님 아니셨어요? 맞죠? 중요한 건 집에 선생님이 그런 일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홍상수한테 있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가야. 질투하시는 거는 아직까지 애정이 많으시다는 건. 선생님 굉장히 부럽습니다. 굉장히 질투하시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걸 저 법정 스님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던가요? 이거 법정 스님 이야기를 할게요. 거꾸로 기독교에 대한 이론보다는 법정 스님의 그 무소유에 나온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돈을 아니 무소유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무소유에 대한 거를 좀 비틀어서 쓴 건데 무소유는 어떤 일이냐면은 이 선방에 그러니까 저기 어디고 저 송강사의 그 사찰이 저기 향이람인가 아니다 무슨 암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예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70년대 알람 시계니까 뭐 싼 것은 아니에요 당시에. 근데 어디 이제 출타하고 나서 오시니까 그 시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놈이 든 것 같다 생각을 하고는 이제 하나 사러 가야겠다고 쭉 내려갔는데 그 어떤 그 보니까 그 똑같은 시계를 누가 팔러 온 거예요. 그 시계방에. 그리고 옆에서 법정 스님이 보니까 저거 분명히 자기 방에 있던 시계인데 근데 그 증거는 없고 그래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만 그 시계를 팔더라는 거죠. 그래서 법정 스님이 그럼 그 시계 내가 살게 해가지고
그 똑같은 값을 주고 사오면서 막 화가 막 나 있었던 거죠.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하면서 그래도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거기에서 법정 스님인데 돈을 빌려 친구에 갔는데 이 친구가 돈이 없다고 매정하게 거절을 했어요. 돈이 그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깨졌어요. 아까 싸이하고 김장훈하고 비슷하죠.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요놈이 자기한테 돈을 빌리러 왔어요. 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예? 돈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자, 나는 돈을 빌려줄 수는 있어. 근데 그 전에 얘가 내한테 안 빌려준 놈이잖아요. 예.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일 예. 예. 아. 예.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도 돈을 빌려주려고 노력하겠다. 그 법정 스님이 아까 그 시계를 훔쳐간 시계를 샀잖아요. 그 사온 마음하고 같으신 거거든요. 니는 훔쳐갔지만 내가 네 사준다. 근데 법정 스님이 돌아와서 그게 증오라고 하는 걸 깨달았대요. 그게 증오래요. 니는 안 빌려줬지만 난 빌려줄게. 예. 그렇죠. 예. 법정 스님이 깨달음이 그거였어요. 그럼 니도 안 빌려줬으니까 나도 안 빌려줘. 이건 뭐죠? 이건 복수죠. 아주 간단하죠. 우리 대다수가 하는 것들이. 예. 이 나쁜 놈 복수요.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그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려줬든 안 빌려줬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는 거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부처의 마음입니다. 그래야 그게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법정 스님이 이야기했던 예, 무소유를 제가 이렇게 좀 각색을 해서 써놓은 거예요. 예. 역할에 충실하려면 관계를 죽이고 역할에 충실하려면 관계를 죽이면 돼요. 그냥. 예. 교회 끝나고 나서 그냥 일 다 하시고 집에 빨리빨리 가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시면 돼요. 주일날 오셔가지고 예배 보고 딱 그냥 뭐 가시면 관계를 죽이면 되죠. 근데 개인은 또 거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의 시간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개인이 자유롭다고 해서 아무 다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좀 더 개인화 뭐 대인관계가 제가 풍족한 것 같아도 저도 굉장히 그 좀 자폐적인 관계를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같은 밥 먹으러 갈 때도 같은 집 똑같은 데 가고요. 굉장히 제가 자폐적이에요. 옷 입는 패턴도 비슷하고요. 머리 스타일도 지금 예 거의 50년째 비슷하고요. 예 사춘기 이후에 좀 머리 기른 다음에 별로 바뀐 게 없고 좋아하는 영화도 좋아하는 감독은 계속 뭐 20년째 30년째 그 사람 감독 계속 영화 계속 봅니다. 뭐 굉장히 자폐적이에요. 네. 제가 자폐적인 걸 근데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느 날 아내가 내가 어느 날 좀 자폐적인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은 게 이게 저기 뭐냐 난로가 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진짜로 난로가 옆에 있는데 제가 자꾸 이제 의자를 책상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난로가 있는데 자꾸 의자를 옆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난로가 뜨거우니까 그 의자를 옆으로 가서 컴퓨터는 여기 있는데 자꾸 의자가 옆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옆으로 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내가 얻어이면은 난로를 옆으로 치우면 되죠. 왜 컴퓨터에서 멀어지냐. 순간적이었지만은 그런 생각들이 가끔씩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이 단추가 잘 안 채워지는 일도 가끔씩 있고, 그러니까 옷을 벗고 단추를 채워야 되는 옷을 그냥 입은 채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끔씩 있는데, 저는 개인화를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관계가 피곤하다면은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역할이 더 소중하다는 쪽이고, 특히 사회적 관계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개인화를 소중하게 생각해 줘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할의 바탕에서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역할이 무너진 상태에서 관계는 오래 가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 개인의 어떤 견해입니다. 그거는 역할이 분명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타자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타자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들은 오래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오래되지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된 거는 공동체가 무너지면서다가 했는 것이고요. 이게 그 메두스죠. 메두스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메두스를 시기해서 이 뱀이 달린 얼굴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딱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굳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타자성의 시작이다 저는 보는 거죠. 거울 속에 비친 자기가 낯설어 보이는 거예요. 막 내가 이런 괴물이라니. 정신 분석에서 저도 제가 저를 분석받다가 어느 날 이게 저에 대해서 막 깨달음이 올라왔을 때 너무 놀라고 그 분석받으러 가기가 싫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제 안에 있는 막 더러운 욕망, 그 다음에 막 이 억제할 수 없는 이 공격적인 거. 아, 제가 왜 술 먹고 제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왜 그렇게 폭력적이 됐는가를 이해하던 순간. 제가 굉장히 20대에서 30대 초반에 술을 먹으면은 이게 통제가 안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술이 취하면은 평상시는 괜찮은데 술을 먹으면은 이게 폭발을 해요. 해가지고 막 욕을 하게 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 붙고 그런 일로 해서 몇 번이고 하여튼 좀 안 좋은 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걸 다 본 사람인데 아주 뭐 걱정을 많이 했죠. 막. 그런데 이게 분석 받으면서 제 주제였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보나 봤더니만은 이제 술 자체를 그리 많이 하지도 못하는데 술을 먹음으로써 타자하고의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 술을 더 많이 먹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술자리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억압을 했던 것들이 이니비션이 풀리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폭력적이었어요. 막. 근데 이제 분석을 받으면서 그게 풀렸습니다. 분석을 받으면서. 그래서 분석의 요지는 뭔가 하면 평상시에 자기의 공격성을 표현하라고 돼 있었어요. 제 분석가께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당시에 30 몇 살 때까지 한 번도 바닷가에 가서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에 깜짝 놀라셨어요. 수영장도 안 가봤고요, 제가. 저는 그게 이상하다 생각 안 했었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병치레를 했었습니다. 관절염을 어릴 때 심하게 앓았었는데, 그 관절염 자체가 백혈병과 비슷한 증상이 있어요. 나중에 의학적으로 공부해 보니까 나타났는데, 그 유아기의 관절염은 백혈병과 유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당시에 그렇게 배워가지고 어떤 신체적 활동을 안 했던 거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 제 뒤뜰이 이제 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늘 그 물을 경계하라고 제 이름자에 헤엄칠 영자가 있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은 인간이 노출이잖아요. 노출이라든지 자기 몸을 드러내고 해변가에서 가고 하는 거기에서의 어떤 성적인 욕망이 이렇게 옷을 벗고 수영을 하고 함으로써 해소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게. 그리고 남녀간에 앉아서 같이 회의도 하고 하는 것들이 평상시에 성적인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남성들만 있는 곳이라든지 혹은 여성들만 있는 곳에서는 그런 방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걸 좀 방출하면서 내가 이야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래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분석을 받으면서 그런 에너지들이 많이 중화됐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 메두사가 얼굴이 이렇게 자기 얼굴이 비치면서 혐오스러운 자기 얼굴을 본 것처럼 자기 정신분석이든 자기 안에서 엄청난 더러운 욕망들을 봤을 때 그게 타자성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나가 아닌 다른 쪽에 있는 타자를 보기 이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내부에 있는 타자성을 먼저 알면은 자기의 본능, 무의식인 걸 먼저 알면은 타인하고 관계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거는 뭐 델파이 신전에 있던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여전히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서야 타인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메두사는 메두사를 얼굴이 들어가 있는 걸 방패로 쓰죠. 이렇게 타인들이 메두사 얼굴을 보고 도망가라고. 이게 자기의 타인의 타자성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거 논란이 됐던 한 1년 안 된 것 같은데 춘천 소양강 댐에 마린 몰로상을 세우니까 난리가 났죠. 예, 마린 몰로상을 소양강 댐 그 입구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저 동상을 철거하라 뭐 난리가 났는데 저는 저기다 소양강 처녀를 상을 세워야지 왜 마린 몰로 상을 세우냐. 뭐 저는 뭐 어느 것이 서든 간에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어차피 그건 댐을 막고서 만들어진 그 강이니까 소양강이라는 게 소양강이 뭐 강이 아니 원래 강이 아니잖아. 이게 타자성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배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랑 같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원래가 그게 본능이에요 원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해함으로써 받아들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 맺기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가. 그러다가 이제 이해하게 됨으로써 가까이 가게 되는 것들이죠. 이 타자와 관계가 그렇습니다. 첫눈에 반한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그 타자성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고독해지지만 차이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관계 맺기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성립이 됐을 때 타자성이 옵니다. 그래서 아드니스라고 불리는 타자성을 인정을 했을 때 그때 관계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자기가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는 타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 고독 상태에서는 타자가 전혀 필요 없죠. 그러니까 명상이라든지 이런 시간에서 타자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묵상 기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전혀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대부분 다 사유를 필요로 하는 시간들이죠. 그 시간 속에서는 타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자와 관계 맺는 거는 자기의 셀프의 시작에서 한다는 것이고요. 저는 공자가 이야기했던 40대 부록이라는 것도 타자성에 대한 시작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록이란 것이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다, 유혹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록은 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남을 혹하게 하지도 않고 자기도 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떤 거에는 혹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타자의 타자성을 확실히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혹하지 않아요. 타인은 타인, 나는 나라고 하는 관계. 네. 이게 진정한 관계죠. 흔히들 뭐 제가 그 위에 상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때 보면은 제가 레전트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주임 교수 아주 존경하실 만한 분이셨는데 그분을 스승이죠. 스승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사부 일체라 그래가지고 군사부 일체는 공자를 지금 잘못 읽으신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버지와 임금과 스승은 다릅니다. 예, 공자만큼 개인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거꾸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하나의 충성 논리로 하는 거죠. 아버지하고 스승은 전혀 달라요. 스승한테서 아버지가 갖추지 못한 거를 배울 수는 있어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스승은 스승이죠. 근데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그런 다른 당시의 전공의 선생들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한테 없는 거라서 스승을 아버지처럼 생각해. 나는 우리 모모 선생님을 아버지로 생각한다. 굉장히 신경증적인 반응이죠 이게.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반대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스승은 스승이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그게 똑같아요. 종교 생활에서도 위대하신 종교 지도자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 했을 때 그 지도자는 지도자고 저는 저고 그리고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하고의 관계고요. 이게 맞는 것이죠. 그 부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혹하지 않아요. 네. 뭐 명망과 따라서 뭐 움직이지도 않고 예. 그렇게 하셔요. 그래야 이제 지천명을 만든 거죠. 천명을 아는 거기 때문에 천명이 아닌 것도 안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내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구나를 깨닫는 시간이기도 하죠. 더 이상 내가 이거로 성공할 수 없구나를 알 수 있는 나이기도 하죠. 저는 이제 지천명이 확실합니다. 이제 더 이상 헛된 꿈은 꾸지 않겠다. 그리고 뭐 상실이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좀 불교적인 걸 좀 많이 썼는데 방하착이죠. 방하착 내려놓아라. 관계 시작도 그래요. 그 관계에 집착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그냥 그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놔야 되는 거죠. 아까 김장훈이가 자꾸 그 비 맞으면서 우산을 찾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 자기 우산을 새로 갖추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우산만 찾는 거죠. 다른 우산으로 대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집착이에요. 하나의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 다른 관계 속에서 그 관계 못지않은 의미를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그 전의 관계에 대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이걸 못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제 여자 선생님께서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다른 관계도 있으신데 그래도 집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관계를 안 맺으시는 거예요. 안 해요? 그러니까 지천명 아니 이제 이순도 넘어가시고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의 관계에서 집착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그 관계가 아니라 사실 자기라는 거죠, 자기. 예.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다른 셀프 오브젝트는 얼마든지 있어요, 이렇게. 예. 굉장히 좋은 셀프 오브젝트였는데 다른 셀프 오브젝트 또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방하착은 이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이게 앞을 못 보시는 이제 시각 장애인이 매달려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살려주세요. 그래서 지나가던 스님이 보고 또 보니까 밑에가 그냥 1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손을 놓으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손을 놓으시오. 그러니까 손을 놓으면 전 죽습니다. 그러죠. 아니 손을 놔도 괜찮습니다. 밑에 낭떠러지 아니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각장애인이 그래도 못 믿고 계속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진이 빠져가지고 뭐 손을 저절로 떡 떨어졌더니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제서야 깨닫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려놓기입니다. 뭐 복잡하거나 이렇게 인연들이 안 된다고 관계가 있으면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 그래서 그게 그리 쉽습니까? 하는데 뭐 쉽죠. 뭐 그래 어렵습니까? 이렇게 그냥 자기가 있으면 쉬워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자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하고 잘 못 헤어지는 친구들 혹은 헤어지고 나서 막 자살 기도하고 온 친구들 그럼 자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치료는 너를 채우는 작업을 하라고 제가 가르치죠. 예. 좋아하는 것. 그래서 뭐 비슷한 그런 관계들입니다. 방아차까지 한 번씩 저기 사찰 가다 보면은 이렇게 꽤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게 방아차기 모든 거에 자기 존중감, 용서의 뭐 시작점이다 하는 그런 거로 많이 쓰여 있습니다. 불교의 중요한 하두예요. 들었어요. 예, 아까 자기 실현을 향해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우리 들꽃 향림도 하나의 공동체죠. 그리고 민주적인 개인들이 결합된 누구보다도 민주적인 개인들이 결합된 곳으로 많이 듣고 또 많이 생각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이부동이다 되죠. 서로 어울리지만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다름을 인정하고 같이 어울리지만은 같은 역할을 하지만은 관계 속에서는 자기를 중심으로 다르다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어울릴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예, 이 이야기를 왜 하려면은 흐르는 강물처럼의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영화 뭐 대부분 다 많이 보셨죠. 흐르는 강물처럼 뭐
뭐 하면 꼭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 부모님 관점에서 보셔도 되고, 브래드 피트의 관점에서 봐도 되고, 제가 어머니 관점에서 봐도 되고요. 뭐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 영화를 한 20 몇 번 봤죠. 지금 보라면 또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 거기에 이런 단어가 없구나. 거기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완벽한 이해 없이도, complete understanding 없이도 그 사람을 온전하게 completely love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해 안 해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걸 하죠. 그 아버님이 목사십니다, 그죠? 목사님이 브래드 피트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마지막 설교 때 하시죠. 그 대사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대사가 귀에 들어온 게 10번째쯤 봤을 때 들어왔어요. 예. 그때서야 그게 들어온 이유가, 뭐 그때 제 상황이 있었겠죠. We'd love him completely without complete understanding. 그 말은 뭘 말하냐면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맺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관계를 다 이해하고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좋아하면 맺으시는 거고, 싫어하면 안 맺으셔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억지로 맺는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김장훈과 쌓이는 관계는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깨어질 관계는 어차피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을 잠깐 영화 속에 나온 거지만은 누가 하는 말씀인지 기억나세요? We'd love him completely. 그러니까 완전한 이해 없이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공부 다시 해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만큼 그래서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걸 또 다득해요. 이해하면 오해하게 돼 있고요. 이해했자 한번 보세요. 풀했자가 얼마나 어려운가. 뿔각자잖아요. 이거 뿔, 소, 칼도자. 소의 뿔을 칼로 자르는 거잖아요. 이게 안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어려워요.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알지자가 쉽다는 거죠. 이게 화살처럼 사람들이 하는 말을 화살처럼 빠르게 깨닫는 것이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알려고는 하되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라. 제가 그 관계에서 그러니까 난 저 사람 이해해. 그는 저 말은 곧 오해하겠구나. 나 저 사람 좀 알아. 저 사람 참 좋아해. 그 말은 솔직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계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알려고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래요. 뭐 주저리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저도 여전히 힘든 관계도 있고 또 10몇 년간을 뭐 20년간을 관계를 좋게 맺어왔다가 이것이 한순간에 허그라져서 아직도 제 마음속 용서가 안 되는 관계가 또 있어요. 연락 안 하죠 서로. 1년 전의 사건인데 1년 전의 사건 아직도 연락 안 해. 그냥 어쩌다 보면 그냥 대면 하죠. 하지만 그냥 불편한 거를 그냥 불편한 그대로 가지고 가요. 만나면 불편해요. 제가 이제 좌장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 그 불편한 사람이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역할 때문에. 근데 불편해요. 불편한데 소개를 다 하죠. 아마. 그렇지만 한마디씩 꼭 남기죠. 막 이렇게 시가 있게. 예, 누구입니다라고. 제가 좌장이니까 제가 마이크를 갖고 있으니까. 누굴 소개합니다. 요즘 잘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쫙 이렇게 하기도 하고. 끝나고 나면 그냥 별 악수 없이 그냥 대면해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불편한 거는 불편한 거대로 그냥 견디시고 또 새로운 관계가 생기면 새로운 관계대로 하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자기의 욕망이 가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관계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도 그런 인간적인 관계이실 거라고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예, 좋은 곳에 와서 두 번이나 또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정도에서 요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